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지만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 김포, 강화 등의 일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규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서울, 이렇게 성남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고도 제한도 일부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평론가님, 먼저 국방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서울, 경기, 김포, 그리고 인천, 강화 이곳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또 완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땅의 규모만 해도 여의도의 1.4배까지 된다고 해요. 네, 군사기지랑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여기는 개발이 안 돼라고 딱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해당 지역을 이제 군사 제한 구역으로부터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약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를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약 한 1,360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해제해 왔거든요. 네. 쭉 그 연장선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로 보면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 한번 볼까요? 네, 김포, 일단 네.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김포 강화군 쪽인데요. 네. 저기는 약 두 곳은 아예 이번에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무규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강화군의 이제 나머지 한 곳은 기존에는 이제 통제 보호구역이에요. 가장 높은 단위로 이제 규제가 받던 곳인데 여기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에 하늘색 모양으로 된 데 보시죠. 저기가 이제 멀리 중랑에서부터 송파를 위시해서 밑에까지 쫙 수직선 라인이거든요. 네. 이게 성남공항 활주로랑 관계돼서 그동안 쭉 공항의 이착륙 때문에 사실은 비행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비행 안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 같이 해제구역으로 이제 포함된 곳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약간 헷갈리게 전체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지역이 네.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게 성남공항 주변 지역들입니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부터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분당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가 지금 한 20층이었는데 48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고도 제한이 풀렸나 봐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비행 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공항과의 거리,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멀면 멀수록 이제 구역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까울수록 고도 제한이 좀 높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그 분당의 야탑과 임해동은 6구역이 된 거예요. 6구역이 됐으니까 이제 원래 보면은 6구역이 된다고 하면 최대 154m까지 고도 제한이 풀립니다. 네. 154m가 된다고 하면 보통 아파트 한 층에 보통 한 3m 대략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약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안전구역 등급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제한이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 2구역이었는데 이게 6구역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니지만 네네, 일부 일부. 좀 네. 먼 공항부터 멀고 활주로와 방향과 안 맞은 곳은 네. 최대 이제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다 각자 속한 그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분당의 야탑이나 임해동 같은 어떤 구역은 이 정도로 2에서 4구역이었는데 6구역까지 높아지는 거네요. 네네, 과거에도 그렇죠. 그러면 2구역인 곳도 있었고 4구역인 곳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역에서는 45m 이내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15층밖에 못 지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이 좀 완화됐잖아요. 고도 제한이 풀림으로써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익성의 좀 기대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좀 반기겠어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이번에 비행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곳이 사실은 주로 이제 송파 라인과 성남 분당 이쪽 라인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 이제 앞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된 사실 일기 신도시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관련한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수건 사업도 있고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재건축이 빨리 되느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의 핵심은 또 용적률이거든요. 얼마나 같은 면적에서 사실은 높은 층수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트랙션, 유도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그동안 쭉 규제로 남아 있었던 게 이 고도 제한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완화되면은 적어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대충 20여 층 내외의 아파트들이 물론 이제 동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최대 뭐 많으면 50층까지도 일단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거니까 동마다도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동마다 이게 좀 시작 다르고. 시점에서 각도랑 이 맞습니다. 길이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성남공항에 비행기가 들어가는 전투기가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네. 그 고도 제한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 라인 관련해서 동이라든지 단지가 많이 속한 곳에서는 사실은 그 라인에 들어가면은 5층밖에 안 돼.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네. 게 뭐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20여 층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규제가 풀린 거니까 사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뉴스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다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군사 관련한 비행 관련한 규제가 하나 더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규제가 하나 더 있고요. 문화재 보육 같은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이제 해당 지역이 이거 하나만으로 당장의 모든 규제가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양한 규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풀리는지 추후에 좀 차분하게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는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신속통합 2.0 시즌2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시즌1에서는 평균 한 18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기간을 한 13년으로 줄였는데요. 시즌2에서는 이걸 더 1년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의 어떤 근원지라고 보일 수도 있었던 이 한강 벨트의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숫자만 해도 거의 20만 가구 가까이 이렇게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한강 벨트에만요. 네. 어떤 곳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던 비행 안전구역 해제와 이제 관련된 곳이 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송파에 35,000호, 그다음에 뭐 강남에 25,000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도 15,000호, 영등포에 23,000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포는 아예 그냥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쪽에 가까운 양천은 약 53,000호 정도.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한 20만 정도, 네. 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더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좋기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기회로 좀 볼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조치는 이제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서울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겠다라고 추진을 해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신통 기획이라는 거는 속도를 올리도록 각종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13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게 된다. 이렇게 좀 너무 과신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지? 다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절차 중에서 뭐 4번 할 걸 3번으로 줄인다든지 동시 심사가 가능한 건 동시하겠다라는 행정당국의 약간의 의지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사업성에 혁혁한 어떤 증가가 당장 있을 수 있다. 뭐 내일 모레 당장 된다. 이렇게까지 좀 과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20몇 번 했다 뭐 이런 슬픈 논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97 대책에도 요즘에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되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도 덧붙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보유세 세율이라든가 과표를 바꿔야 하는 어떤 세법 개정 사항이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야당과의 협치하는 문제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따라서 정부의 어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공정시가의 10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60%로 내렸었거든요. 이걸 다시 80%로 환원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고령자라든가 면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공제를 좀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충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안을 보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대충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가 한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1년에 내는 종부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약 한 3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 저 장관의 그 멘트가 좀 부적절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27 대책이 사실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휴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휴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대비할 시간 없이 사실은 정광석화처럼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아, 뭐냐면 오히려 시장이 미리 알리지 예측할 수 말고. 없는 내용을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확실히 해야 일단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유세 관련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장관이 내 장관직을 걸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의견이야. 네. 이런 얘기한다고 시장이 혼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고요. 정말로 보유세 내지는 세금 정책의 일부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하려고 했으면 아주 짜임새 있게 정광석화처럼 저번처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흘리듯이 이렇게 막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모멘텀이 사실은 어쩌면 흐려지면서 자칫하면 시장이 대비할 기회를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우리 이런 거 더 할 수 있으니 너무 네.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을 한 왜냐하면 거아닌가라는 그동안에 생각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 정책의 난맥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만약에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담이 많으니까 일가구 이주택이라든지 고가 주택을 빨리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내놓으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누가 삽니까? 사는 쪽에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계좌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이때 사는 거에 대한 그럼 취등록세는 어떻게 할 거고 그때 한시적으로 팔 때 그럼 양도세를 그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줄 거냐. 이런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태에서 보유세가 나와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갑자기 나 조만간에 보유세에 대해서 인상할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흩뿌려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정책 모멘텀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멘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정말 종합적인 대책으로 네.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